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유턴에 성공한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남편감을 잘못 골랐다기보다는 시어머니 자리를 잘못 골랐으니까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만큼이나 중요한 조건인데 그걸 간과했던 거죠. 덕분에 비싼 인생 경험을 톡톡히 한 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간 당한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해서 이렇게라도 털어놔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조금은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거든요. 이 말이 저희 집 가훈이자 저희 아빠의 인생 모토였어요. 맨손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가정을 이루고 번듯한 가게를 차리기까지 아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끼니를 거르는 건 다반사고 사계절을 단벌 신사로 버티기도 하셨어요. 쌀한톨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훈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가려고 기를 쓰고 편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런 방식을 너무도 싫어하셨어요. 자식을 위한다면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고 갈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가진 돈은 언제고 바닥이 나지만 돈 버는 기술이 있으면 언제까지고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자식한테 유산은 안 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나 살아있을 때 옆에서 열심히 보고 배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이런 얘기를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왔어요. 어릴 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쁜 말은 아니겠거니 하면서 귀에 담았고 조금씩 머리가 커가면서는 일찌감치 4살 꿍이는 스스로 해야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빠를 통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확실히 배워서 그런지 저는 유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공짜에 대한 기대는 절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를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든 아빠 구두를 닦든 그것도 아니면 일 끝나고 돌아오신 부모님 어깨를 주물러 드리든 용돈 받을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저도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확실했어요. 경제관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아빠였지만 자식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저희 아빠가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학비는 아빠가 대줄 테니까 넌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차라리 너한테 필요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라. 필요한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학원에 등록해. 그 돈도 아빠가 내줄 테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네가 갖춰야 할 것들은 제대로 배우고 익히란 소리야. 대신 사회인이 된 순간부터 네 앞길은 네 손으로 닦아야 하는 거다. 엄마한테 매달 집세랑 식비, 전기세까지 확실히 내고 살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결혼 비용도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아빠 말 알아듣겠지?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다들 설마 아빠가 딸한테 집세랑 식비, 전기세까지 받겠냐고 웃어 넘겼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현실이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빠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수기로 적은 고지서를 내미셨어요. 월세, 전기세, 수도세, 식비 등 마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처럼 세분화된 고지서를 본 순간 아, 내가 정말 사회인이 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역시 우리 아빠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새삼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업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저랑 같은 과를 나온 대학 동기들 중에는 개국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것처럼 약사들은 개국을 하는데 약국을 차리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버는 족족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약국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약국을 차리는데 초기 자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개국을 포기하고 제약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아빠가 바로 생활비 청구서를 내밀 것 같다는 불안함에서 했던 결정이었는데 역시나 적중했더라고요.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후에 개국을 하자 생각했거든요. 제약사에 다니면서 쉬는 날엔 동기가 아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약사들 시급이 좀 센 편이라서 부업으로 버는 돈이 꽤 쏠쏠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내고 제 용돈과 차비, 식비 등을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 월급은 고스란히 적금을 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록 쉬는 날 없이 회사와 약국을 오가는 몸이 건조한 인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를 통해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배워온 덕에 오히려 집에서 쉬는 게 불편한 제게는 딱 맞는 생활 패턴인 셈이었죠. 그렇게 한 2년 쏠쏠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약국 주인인 동기가 결혼을 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약국도 집 근처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동기네 약국에서 주말 알바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월급은 몽땅 고정적으로 정기적금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당장 생활비 낼 돈과 내가 쓸 돈조차 없어져서 막막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많던 약국 알바자리도 하필 그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 그러면 주말에 가게 나와서 일해. 이번 주부터는 네 외숙모도 못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홀서빙 일당이 얼마나 되나? 주말이면 돈 좀 더 얹어주겠지? 근데 외숙모는 왜 일 그만둔대? 외삼촌 취직했대? 참, 말하기도 입 아파. 잘난 네 아빠한테 물어봐. 남한테는 집도 공짜로 내주고 밥도 공짜 밥 먹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처남한테는 남보다도 못하지. 이런 인간이랑 살고 있는 나도 참 한심하다.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단히 맺힌 게 있는 것 같은 엄마는 선반 위에 있던 애꿎은 그릇을 죄다 끄집어내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도 아빠랑 한판 하셨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홀서빙 알바일도 그렇고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도 알아볼 겸 아빠가 하시는 고깃집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각이라 식당 식구들이 홀에 앉아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불판에 양념한 짜투리 고기를 잔뜩 올려 지글지글 굽어선 직원들 앞접시에 일일이 놔주고 계셨어요. 저희 가게는 정육부장을 따로 안 두고 사장인 아빠가 직접 고기를 만지시는데 갈비감을 뜨고 난 짜투리는 항상 모아서 직원들 식사 시간에 구워 먹이곤 하셨어요. 비록 상품성은 떨어져도 싱싱하고 맛도 훌륭한 고기라서 직원들도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를 다들 좋아했죠. 많이들 먹어. 힘쓰는 사람들은 자고로 지방이랑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양념에 잔뜩 재워뒀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퇴근할 때 퍼가고. 다들 상추쌈을 사서 열심히 먹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그 친구들 앞접시엔 특히 더 고기를 잔뜩 쌓아주시더군요. 대개 고깃집 서빙은 아주머니들을 주로 고용하는데 저희 가게는 유독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10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일해오신 아주머니들도 계시지만 3분의 1 정도는 늘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속으로 어린 친구들이 일당이 싸서 쓰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날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엄마는 아직도 툴툴거리고 있냐? 참,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밑 빠진 독에 왜 자꾸 물을 부으려 드는지 모르겠다. 저 봐라. 이제 갓 20된 애들도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들 열심히 일하는데 나이 40이 다 된 놈이 허구한 날 일도 않고 하늘에서 꽁돈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자기 매형 가게에 와이프분에서 돈 벌어라고 할 게 아니라 지놈이 나와서 불판을 갈든 설거지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네 외삼촌 불러 한 소리 했다. 누나 통해서 사업자금 빌려달란 소리 하지 말고 정 돈 필요하면 외항선이라도 타라고. 그랬더니 네 엄마가 하나뿐인 처남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냐. 대학까지 나온 애를 외항선 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나 원참 대학까지 나온 놈이 빌빌대고 방구석에 있는 건 괜찮고 외항선 타서 가족들 부양하라는 건 잘못이라는 게 뭔 말 같자는 소리냐고. 대학이 대수냐? 내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네 엄마도 그렇고 네 외삼촌도 그렇고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어. 내가 그 말했다고 네 외숙모도 더는 일 못하겠다고 앞치마 내던지고 가더라. 아주 부부가 똑같아. 내 다시는 그 인간들 안 받아줄 거다. 네 엄마가 싹싹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줘. 사실 처음부터 저희 아빠와 외삼촌 차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다리를 놔준 것도 외삼촌이었으니까요. 막 결혼했을 무렵 마장동 정류점에서 일하던 저희 아빠는 어려운 살림에 외삼촌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셨을 정도로 열심히 서포트를 하셨어요. 부모도 없이 친정 식구라곤 남동생 하나뿐이었던 엄마를 생각해 신혼집에 처남을 데리고 살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였죠. 외삼촌도 그런 고마움을 알기에 졸업식 날에도 저희 아빠한테 학사모까지 씌워주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로 두 분 사이는 돈독했어요. 하지만 외삼촌이 대학을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두 분 사이에 틈이 생기고 말았어요. 외삼촌이 저희 아빠는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돈 있는 집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아빠 가슴에 대못을 꼽았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희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였죠. 옛날로 치면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나 다름없는 매형이 창피하다고 상견례 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빠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말을 했던 건데 하필 그걸 저희 아빠가 들어버리신 거죠. 시설에서 자라 부모 형제도 없었던 아빠는 친동생처럼 아꼈던 처남의 말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날 이후 외삼촌과는 등을 지고 사셨어요.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실 정도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신 거죠. 그런 일이 있고도 외삼촌은 저희 아빠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가덕에 회사를 차리고 승승장구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라고 좋은 순간도 한때였던 거예요. 처가가 망하고 덩달아 외삼촌 회사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울면서 매달려서 월세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고 외숙모는 아빠 가게에 나와 홀서빙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거기까지는 저희 아빠도 봐줬는데 틈만 나면 외삼촌이 저희 엄마를 시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아빠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가 이번 일이 터진 거였죠. 사실 저는 이 모든 건 외삼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빠 딸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든 남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는 근성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도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나 주는 거지 떡하니 누워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빠 홀서빙으로 어린 친구들 쓰시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더라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몇백만 원이 다인데 그걸로 집 구하고 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아이들이었죠. 게다가 요즘 월세 보증금도 기본이 수천인데 서울에서 방 한 칸이나 구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그런 아이들한테 아빠 소유의 빌라를 무상으로 내주셨어요.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살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말이죠. 일자리를 못 구한 아이들이나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홀서빙 알바자리도 내주시고요. 가게에서 그날 팔고 남은 반찬도 통에 담아 아이들 손에 들려보내시고 짜투리 고기도 가서 구워 먹으라고 싸주시곤 했어요. 아빠도 시설에서 자라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시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엄마대로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 동생한테는 매정하게 대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외숙모가 그만둔 자리에 들어가 주말마다 홀서빙을 했어요. 그러다 이듬해 약국에 주말 알바자리가 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새로 주말 알바를 시작한 약국은 주택가에 있었는데 주변에 원룸을 비롯해 1인 가구가 많이 살아서 그런가 주말 손님이 평일보다 많은 곳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약국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면서 손님을 받기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손님을 받다 보면 금세 퇴근 시간이 되곤 했어요. 그렇다 보니 손님들 얼굴을 익힐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유독 한 사람 얼굴은 또렷이 기억나더라고요. 바로 제 결혼 상대가 된 남자였죠. 당시 얘랑은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약국에 와서 모기약이나 반창고 등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얘랑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얼굴은 똑똑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쯤 됐는데 얘랑이 약국에 온 거예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달라고 하는데 평소처럼 그날도
좋은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늘 좋은 냄새가 나는데 혹시 향수 뭐 쓰냐고. 그랬더니 얘랑은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 드라마 중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물어요. 냄새가 좋다고 샴푸 뭐 쓰냐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빨래비누.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하게 얘랑을 바라봤어요. 아, 그렇다고 내가 빨래비누로 씻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비누로 씻었습니다. 도브? 그 말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는 비누향이라는 걸요. 정확히 말하면 호감이 가는 사람의 페로몬이 더해진 비누향이겠지만요. 그날 이후 길에서 마주치거나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주칠 때면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얘랑이 근처에서 파는 군밤이나 붕어빵 같은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저 역시 보답으로 비타민제를 건네기도 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얘랑이 자주 약국에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가기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대학 시절까지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는 직장과 약국만 오고 가던 무미건조한 일상이 얘랑을 만난 후로는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쉬는 날이 무슨 필요냐고 생각했었는데 연애를 하고부터는 달력에서 빨간 날만 찾게 되었거든요. 주말 돈벌이 장소였던 약국은 어느 순간부터 얘랑과의 데이트 장소가 되었어요. 제가 약국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으니 금상첨화지 뭐예요. 그렇게 약국 데이트를 즐기면서 3년 가까이 사귄 우리는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얘랑을 만나본 아빠랑 엄마는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별 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둘 다 30을 간 넘긴 상황이라서 한창 일을 할 때인지라 짬을 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결혼 자금이 넉넉하면 모를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얘랑과 말다툼도 자주 하게 돼서 이러다 이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곤 했죠. 그런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몇 번씩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생각 같아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만 합치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이고 부모님 입장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색을 맞추려 노력했죠. 그동안 월급을 모조리 모아왔던 저는 결혼 후 약국을 열 생각이어서 가급적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기를 바랐어요. 얘랑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직장 생활을 해온 탓에 벌어놓은 돈이 얼마 없어서 결혼식에 큰 돈을 쓸 처지가 아니었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 반대였어요. 차라리 결혼식에 쓸 돈을 아껴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 투자하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신혼집을 구하는 데는 신랑이 대출 포함 2억 5천을 쓰고 저는 현금으로 1억을 보태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개국을 할 참이어서 약국 차릴 돈을 남겨놔야 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거긴 신혼여행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완전 초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결혼식장은 학교 회관을 빌려 하기로 했어요. 동문들 중에 학교 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외부 웨딩 업체와 연결해 예식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가 50명 기준으로 500만 원 선에서 가능했어요. 학생회관 대관비는 동문 회비 형식으로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자기 형편에 맞게 내면 되니까 저희로서는 딱이다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은 가까운 동남아로 가면 3박 4일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1000만 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결혼식이니? 애들 장난이지.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학교 회관? 세상에 7, 8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런 데서 결혼을 해. 그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라. 한두 살 먹은 어린 애들도 아니고 30이 넘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결혼이 니들 소꿉장난하는 거니? 친지들 지인들 불러서 성대하게 치를 생각을 해야지. 남사스럽게. 암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결혼식이라면 난 이 결혼 반대다. 난 창피해서 도저히 내 자식 결혼식은 그렇게 못해. 그러니 니들도 그렇게 알아. 어머님은 주변에 청첩장 돌리기도 창피하시다며 학생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결사 반대하셨어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긴 결혼식에 돈 쓸 필요 있냐? 그 돈 아껴서 집이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구하는 게 낫지. 결혼식 그거 지나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거다. 네 엄마랑 나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지만 잘만 살고 있지 않니? 네 양반이? 그거야 우린 부를 친척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창민이네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부인도 체면이 있는데 친척들 앞에서 아들 결혼식 제대로 치르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야죠. 니들 사정이 어려워서 조촐하게 하려는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사부인 마음도 이해해드려라.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냈는데 남들처럼은 해보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겠니? 정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태줄게. 여보, 그럴 거죠? 평소라면 펄펄 뛰시며 절대 안 된다고 네 손으로 해결하라고 하실 아빠였지만 그래도 딸 결혼식이라 그런가 이번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무언의 허락인 셈이었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제대로 예식장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직 결혼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식장 구하는 대로 날짜를 맞출 거라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 3군데를 골라 어머님께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미간을 잔뜩 찌푸리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서울 시내에 예식장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구멍가게 같은 데만 골라온 거니? 어머님, 예식장은 많지만 저희 예산에 가능한 곳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여기도 저희 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해서 가능한 거라고요. 좋은 거야 저희라고 모르겠어요. 그럴 자금이 안 되니까. 야, 넌 왜 그렇게 돈돈거리니? 사람 없어 보이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결혼식 자금 더 늘리자 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니? 니들 신혼집 말이다. 3억 5천이나 들여서 전셋집 구할 게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면 보증금 아껴서 제대로 된 결혼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간단한 걸 뭘 그렇게 궁상을 떠니? 난 주변 사람들한테 궁색하게 보이기 싫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았는데 보여줄 게 뭐 있겠니? 딸랑 자식 결혼식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서 사람들 코
확실히 눌러주고 싶다고. 아니, 결혼식으로 지인들 코를 눌러주겠다는 생각은 왜 하는 거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찾으려고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괜찮은 예식장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컨펌 아닌 컨펌을 받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님은 늘 불만이셨어요. 어머님이야 사진이랑 동영상 몇 개 보고 별로다 이러시면 끝이었지만 저는요 정말 없는 시간 쪽에서 발품 파느라 죽을 맛이었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3 입시생보다 더 열심히 예식장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한테 맡겼다간 도저히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결혼식장은 내가 손수 차지 마. 결국 어머님이 나서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찾아보시라고 할 걸 그랬다 싶었어요. 그랬으면 한 달 넘게 개고생은 안 했을 테니까요. 자식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태시면서 자기 체면 때문에 무조건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라는 예비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예식장 계약해야 하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식장을 보기도 전에 어떻게 돈부터 보내드리냐고 했더니 장소랑 음식, 꽃장식 등 세세한 건 문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잠시 뒤 받아본 문자와 사진에 따르면 장소는 5성급 땡땡 호텔이고 식사는 스테이크를 포함한 코스 요리, 꽃은 생화로 버진로드, 테이블, 신부 대기실 등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꾸며져 있었어요. 조명과 스모그로 무대 연출까지 해주고 오케스트라와 현악 연주까지 해준다더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이 모든 게 1,200만 원이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을 돌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도 기본이 2, 3천은 나와요. 하물며 5성급 호텔에서 이런저런 옵션까지 끼고 하는데 1,200만 원이면 완전 거저인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에 혹시 사기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원래 예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취소를 해서 급하게 예약을 해준다는구나. 덕분에 할인을 엄청 받았어. 대신 오늘까지 현금으로 보내줘야 한다니까 네가 이 계좌로 돈 보내라. 지금 바로 보내야 돼. 안 그럼 놓친다고.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제 눈으로 확인도 않고 돈부터 보내요. 그것도 1,200씩이나. 그냥 제가 나중에 가서 보고 그때 계약할게요. 너 정말? 네가 눈으로 보고 말고가 어딨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겠다며. 기껏 지인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정말 날 이렇게 물먹일 거니? 사람들 앞이라 긴 말 못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일단 돈이나 붙이라고. 마치 맡겨둔 돈 달라는 사람처럼 어머님은 돈을 붙이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 행동에 열이 확 올랐지만 잘못되면 어머님이 물어주겠다는 말에 반쯤은 될 대로 되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전화를 끊은 어머님은 바로 호텔 예식장 계좌를 보내주셨어요. 개인 계좌였다면 의심을 했겠지만 호텔명이 들어간 공식 계좌였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 1,200만 원을 바로 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어머님은 계약서와 함께 서비스 내역이 담긴 카탈로그를 가져다 주셨어요. 당시에 예식장 보러 다니느라 밀렸던 회사 업무로 정신없이 바빴던 저는
계약서는 뒤로 하고 서비스 내역만 체크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모르는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0을 잘못 본 거였죠. 그걸 모른 채 예식장 계약도 끝났겠다 생각해두었던 업체에 청첩장을 의뢰했어요. 이제 미리 봐두었던 신혼집을 계약하면 거의 끝났다 생각했더니 긴장이 풀렸는지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래도 예식장도 정해진 상태니 마냥 늦장을 부릴 수 없어서 힘을 짜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처럼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가 제가 예약한 호텔 예식장에 대해 묻더라고요. 정말 그 가격에 예약을 했냐고요. 그러면서 혹시 1,200만 원은 계약금 아니냐고 하길래 총 금액이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면서 몇 번이나 확인한 거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었으니까요. 이상하네. 내가 거기 알아봤을 땐 1억이 훌쩍 넘었는데. 상미야, 혹시 계약서 있으면 나 좀 보여줄 수 있니? 계약 내용 확인 때문에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폰에 저장해 두었던 저는 친구한테 계약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얘 여기 봐봐. 1억 2천으로 돼 있잖아. 그럼 그렇지. 땡땡 호텔에서 어떻게 1,200만 원에 결혼을 하니? 너 그건 계약금이었던 거야. 한번 보라고. 그 말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봤더니 맙소사. 정말 1억 2천만 원이었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1,200만 원은 계약금이었어요. 상미야, 너 정말 1,200만 원인 줄 알고 계약한 거야? 결혼식까지 2달도 안 남아서 계약금 환불도 안 될 텐데? 너 어쩌니? 그 말에 떨리는 손으로 땡땡 호텔 예식장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취소는 가능하지만 날짜가 촉박해서 계약금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12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을 날리게 되다니 어이가 없어서 목이 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이면 내 몇 달치 월급인데 그간 쉬는 날까지 알바를 뛰며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돈인데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들만 떠올랐어요.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정책상 안 된다는 말만 거듭하길래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내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잘못 본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버린 어머님 탓으로만 생각됐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너도 참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호들갑이니?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신혼집을 월세로 하고 보증금 준비한 걸로 예식장비 내라고. 간단한 걸 가지고 이 난리야. 예, 나 지금 지인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만 끊자. 누구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 사단을 만든 장본인인 어머님은 한가하게 골프를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얘랑을 만나 이 상황을 전했더니 저처럼 한숨만 벅벅 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어머님이 1억 2천인 거 알고도 계약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태어나실 수가 없다고. 나 그 돈 절대 못 내니까 어머님 보고 책임지시라고 그래. 어머님이 잘못되면 당신이 돈 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상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어떻게 엄마가 내. 아, 몰라. 어머님이 저지른 일인데 그럼 어쩌라고. 계약금도 환불 안 된대. 피 같은 내 돈 어떡할 거냐고. 야,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엄마가 너한테 계약서 보내줬다며. 그럼 너도 금액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전부 우리 엄마 탓이라는 거야? 괜히 일 잘못되니까 남 탓하는 거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뭐? 남 탓? 어머님이 계약서를 가져오신 건 계약금 보내고 난 다음이었어. 일 다 저지른 뒤에 나한테 가져다 주신 거라고. 자기, 어쩜 이런 상황에 자기 엄마만 싸고 도냐?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하고 땡볕에 예식장을 돌아다녔는데 자기 엄마만 아니었으면 그런 고생도 안 했고 피 같은 내 돈 1,200만 원도 안 날렸다고. 감정이 격해져서 저도 얘랑도 서로한테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해댔고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제게 연락하셔선 어이없게도 파혼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주변에서 얼마나 놀림감이 됐는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창피는 당해본 적이 없다. 네가 내 체면 다 깎아먹었으니 거기에 대한 위자료 물어내. 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체면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야말로 어머님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제가 업무도 제대로 못 보고 땡볕에 뛰어다니느라 더위를 몇 번 먹었는지 아세요? 예식장 서치하느라 시간은 또 얼마나 썼고요. 제 시급으로만 따져도 그게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예식장 계약금 왜 안 주세요? 어머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잘못되면 어머님이 물어주시겠다고. 어머머, 얘가 사람 잡네? 내가 언제 그랬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머님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거기다 분명히 통화하면서 예식장 예약하는데 필요한 예약금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번 일은 법정에서 따져야겠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업무 관계된 전화를 하도 받아서 습관적으로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어머님이랑 그날 했던 통화도 제가 다 녹음해 뒀어요. 그거 법정에서 틀어도 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제서야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그 돈을 갚아줄 능력이 안 된다며 자기 아들한테 받으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도 월세인데다 타고 다니는 차도 리스 차량이더라고요. 한겨울에 입고 있던 모피코트도 렌트 제품이었고 평소 입고 다니던 옷이며 장신구도 죄다 단기 렌트였어요. 한마디로 자신 몸 하나 빼고는 전부 임대였던 거죠. 돈 있는 지인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다닌다는 말에 한숨이 절로 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이 결혼이 깨져서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모르고 결혼했으면 평생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했던 거잖아요. 살면서 문제는 한둘이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간담이 선을 하더라고요. 결국 얘랑이 예식장 예약금을 모두 변상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모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는 안 된다며 예랑과 예비 시어머니를 가게로 부르신 거예요. 아빠 성격에 설마 이자라도 받아내려고 그러나 걱정이 됐는데 아빠가 예랑을 마주보며 그러시는 거예요. 장민아, 비록 너랑 내 인연이 여기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 입장에서 너한테 그 돈을 다 갚게는 못하겠다. 우리 상미랑은 결혼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언젠가 너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니? 그런 애가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네가 한 일도 아닌데 그 돈을 갚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자고로 그 돈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갚는 게 합당하니까.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떠안고 살 필요는 없다. 그건 자식들 도리가 아니야. 넌 너한테 주어진 책임만 지면서 네 인생을 살아. 부모 잘못은 부모가 감당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 돈은 창민이 어머님이 갚으십시오. 당장 돈이 없다고 하시니 대신 몸으로 때우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엄마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몸으로 갚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요.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나오세요. 홀 서빙하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갚으란 말입니다. 부모가 돼서는 자식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모른 척해도 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단은 다 창민이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지세요. 그게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그러시더군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보세요. 난요, 이날이 때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체면 떨어지게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합니까? 홀서빙? 어림도 없어요. 그런 꼴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허위가 없어서 정말. 아,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오히려 잘 됐네요. 아빠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고무장갑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한테 얼굴 팔리는 게 창피한 거라면 이거 끼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하세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오늘 온 김에 지금부터 일 시작하면 되겠네요. 뭐 합니까? 당장 안 일어나고. 아빠는 당장 고무장갑 끼고 일 시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기세에 밀린 어머님은 울상이 돼서는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희 아빠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얘랑 집 근처에 있던 약국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은 주말에 남들처럼 쉬고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쉴 때는 쉬면서 내 인생에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200만 원을 날릴 뻔했을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 걸 하고 후회했던 게 지금의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결혼식 문턱에서 돌아선 결혼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을 생각하면 값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2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앞길도 항상 여유롭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